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훈 평론가 첫 번째 말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네, 늘 그렇듯이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나라가 공정과 상식과 근본과 법치가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부름과 또 국민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키워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 윤핵관인 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거는 다 인간관계입니다. 법과 원칙도 있지만 결국 이 지역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인간관계가 좋으냐 나쁘냐 그리고 행정부 공무원들이 잘 보이는 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여기에 따라서 지역사업과 예산이 좌우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앞에 나온 목소리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목소리 명확하고요. 네. 뒤에 나오는 분 익숙한데요. 권성동 전 사무총장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지난 2월 22일에 성남 유세 현장에서 네. 윤석열 후보가 했던 말이 앞에 나왔던 말이고요. 예. 그리고 뒤에 목소리는 말씀하셨던 권성동 의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네. 그리고 뭐 방금 들으신 것처럼 나는 윤핵관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예. 지난 2월 28일 강원도 동해시 유세 현장에서 권성동 의원이 했던 말인데요. 네. 여기서 두 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 대통령과 인간관계가 좋으면 예산 따오기 쉽고 대통령과 인간관계에 따라서 지역사업과 예산이 좌우된다. 이런 게 공정과 상식 그리고 근본과 법치가 바로 선 나라의 모습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는 좀 너무 나간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오디오 들으면서도 조금 네. 뜨끔했거든요. 좀 심한 발언이다. 왜냐면은 제 말이요? 아니면 권성동? 아니요, 권성동 전 사무총장의 발언이. 네. 예. 왜냐면은 국회에 예산 같은 거 심사할 때는요, 나라의 예산이니까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다 심사 절차, 심의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인간관계랑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결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들 늘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 말씀 들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자백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게 또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우리가 대선판이 너무 지금 달궈져 있다, 과열됐다 말씀드리는데 예. 또 그런 상황에서 이게 유세 현장이었으니까 네. 너무 과하게 이 대통령 후보와 우리가 그렇게 가까운 관계다라는 걸 강조하려다 나온 발언이 아니겠 싶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자리에서 두 분이 연이어서 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분이 앞에서 한 말씀을 반박하고 반대하는 듯하게 들릴 정도예요. 물론 시간 텀은 6일이 있습니다. 다른 다르죠. 장소도 그리고 다르고. 또 늘 이제 윤석열 후보는 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공정과 상식과 근본과 법치를 세우겠다. 그렇죠. 그걸 위해서 내가 나왔다. 국민들이 불러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왔잖아요. 예. 근데 사실 부패, 비리 그리고 내로남불이라는 게 법과 원칙보다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할 때 주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연성이 높잖아요. 그런 개연성이 높은데 네. 윤석열 후보 말처럼 국민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 근본과 법치를 바로 세우라고 윤 후보를 불렀다면 윤 후보와 친하고 윤핵관, 실세라고 불리는 실세 중에 실세라고 불리는 분은 법과 원칙보다 대통령과의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국민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저도 혼란스럽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고영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의 말을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고영진 대변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윤핵관이라는 비선실세는 이제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과 국가 예산마저 쥐고 흔들려는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냈으니 말입니다. 대선이 끝나기도 전에 비선실세라고 큰소리치는 것을 보면 정권이라도 잡는 날엔 윤핵관이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거덜낼지 생각만으로도 두렵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지금 이런 발언 그리고 예전부터 윤핵관이어서 또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많았는데 이 안철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또 장제원 의원이 갑자기 탁 튀어나왔거든요. 실명이 거론되면서 그걸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얘기했어요. 기자들의 질문에 누가 협상했냐라고 할 때 윤석열 후보가 장제원 의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권을 다 위임받아서 정권 대리인으로 협상했다. 그 이제 기자들이 이 대답을 듣고 장 의원이 여기 있어? 그렇죠. 출근도 안 한다고 했었죠. 실무 안 본다 그러고 난 출근도 안 한다 그랬는데 그러더니 여기서 또 뭐 하고 있네? 우리 몰랐네? 라고 하면서 기자들이 장제원 의원의 이제 돌아온 윤핵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바로
권성동 의원의 윤핵관이 자랑스럽다. 법과 원칙보다는 대통령과의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 인간관계다. 이런 발언이 터져나오면서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윤핵관이 돌아왔다. 돌아온 윤핵관들. 뭐 이런 제목들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실세라고 불리는 핵심 관계자는 어느 캠프에나 다 있습니다. 있죠. 사실. 네. 어느 곳이나 다 있기 마련이고 또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돌아온 것 이거는 국민의힘이 알아서 할 문제죠. 그렇죠.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니까. 그렇죠. 하지만 윤 후보의 말과 다른 말, 즉 윤핵관이라는 분이 전혀 다른 법과 원칙, 상식과 근본과 법치 이런 것들과 좀 대립되는 말, 대통령과의 인간관계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식의 이런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그렇죠. 윤석열 후보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대통령과 인간관계를 앞세워서 친분을 앞세워서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게 민정수석실의 주된 임무잖아요. 그렇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자신과의 친분을 대통령과의 친분을 앞세워서 사익을 챙기고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후보의 공약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 문제만큼은 좀 윤 후보 캠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가장 뜨끔한 게 뭐냐면 행정부 공무원들이 네.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을 무서워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본다는 이런 말씀은 너무 뜨끔한데요. 이거는 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 왔던 것 아닐까? 뭐 우리 사회에 그래서 그런 안 의심이 되는 항상 건데. 있었으니까요. 근데 네. 그래 왔다고 하더라도 그래 온 잘못된 관행의 나라를 바꾸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 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말로 넘어가 보죠. 다음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네, 이번에 준비한 말은 무산된 안철수, 윤석열 두 후보의 야권 단일화 협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 후보와 전화 연결도 안 된다. 협상이 어렵다. 뭐 이러면서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왜 그런지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준비한 오디오로 그 정답을 만나보시죠. 제가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전화 폭탄, 문자 폭탄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울리고 있고 휴대폰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거의 2만 통 정도 문자가 지금 와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려고 해도 문자 폭탄, 통화 폭탄이 계속 오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영세 본부장 같은 경우에 지난 28일에 자신의 SNS에 자제를 요청하는 글도 올리기를 했어요. 네. 단일화를 통한 압도적 정권 개수를 열망하는 간절한 바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과도한 문자를 보내는 건 다른 후보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옳지 않다. 문자 폭탄을 멈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의 휴대폰에 쌓여있는 문자는 3만 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문자 폭탄을 안철수 후보에게 보낸다는 건 안 네. 후보의 번호를 안다는 것인데 휴대전화 번호를 안다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노출이 됐다는 얘긴데요.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 당 쪽에서는 예. 국민의힘 쪽을 의심합니다. 안 후보 말을 그대로 옮기면 특정 채널에 문자 폭탄을 넣으라고 자신의 번호가 올라온 글들이 있고 네. 그리고 자신의 번호를 지금 뿌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서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채널들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번호를 뿌리고 있는데 이런 짓을 하는 게 협상 파트너로서의 태도인가? 지금 제가 이 전화로 무슨 통화나 어떤 시도를 할 수 있겠냐? 라면서 협상 무산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힘 쪽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아니다. 손을 딱 긋고 있죠. 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문자 폭탄은 정치하는 사람들 일상적으로 겪는 거다. 이런 걸 가지고 협상에 어떤 변수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네. 입장을 보이면서 선거 캠프나 윤 후보가 직접 지시한 것은 절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 이런 입장이 나왔지만은 지금 온라인에는 인터넷과 SNS에는 한 캡처된 사진이 돌고 있는데 예. 이 단톡방 캡처예요. 단톡방에 이제 대화 내용을 캡처한 건데 네. 제목이 권영세 의원 용산방입니다. 아하. 그리고 이 단톡방에서 안철수 후보의 전화번호를 올려놓고 네. 단일화를 하라고 많은 통화와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예. 국민의힘 측에서는 우리가 한 거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캡처된 그 사진이 돌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 측에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네. 예,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다음 말말말은 무엇입니까? 다음 말은 잡탕이다. 우리가 무슨 떴다방이냐. 잡탕, 떴다방. 말이 좀 심한데요. 좀 과격한 단어들이죠. 과격한 단어들을 뽑아봤는데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기 위해서 잠시 준비한 뉴스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의 정치교체, 민생개혁 제안에 이재명 후보의 적극적 호응이 있었다며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습니다. 기득권 정치 타파의 불씨가 등불로 번져가도록 더 큰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함께 한다는 이른바 반윤연대 이야기죠. 네, 대선이 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개혁 그리고 통합정부라는 하도를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지금 김동연 새로운 물결의 대선 후보와 힘을 합쳤고 손을 잡았고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정당의 후보들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후보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후보들과 정치개혁과 통합정부론을 고리로 해서 이른바 반윤연대를 추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이 심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니까 더러운 물결이다. 새로운 물결이 아니라 더러운 물결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김동연, 심지어는 뭐 우리 공화당 조원진 다 끌어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몇 표가 더 플러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러고도 지는 경우에는 그 후에 오는 정체성 충돌과 혼란의 그 후유증을 아마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과 우리 공화당 조원진 후보 사이에 거기에 공통점이 나오는 게 지금 말하는 정치 교체의 실체거든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런 정치 교체라면 과연 그 뜻이 무엇이겠는가? 말로 보는 게 아니라요. 국민들은 사람을 보고 실체를 보죠. 이렇게 잡탕으로 만들어 놓으면 조금 전에 이혜훈 전 의원 바로 그 자리에서 저랑 인터뷰를 하면서 유사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논조가 이제 국민의힘 측의 논조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오늘 아침 CBS 김현정의 뉴스에 나와서 했던 말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죠. 아무리 급해도 공통점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후보와 손을 잡겠다. 그리고 조원진 후보까지 끌어들인 건 좀 심하다. 결국 이런 모습은 정치개혁, 통합정부 이런 말을 하지만 실체는 반윤연대고 요사스러운 말장난이다. 이게 이제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말이고요. 또 지금 많은 그 국민의힘 측 인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우리 정치에서 조금 통합의 정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항상 긍정적인 의미로 읽혀왔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반응들이 특히 국민의힘 중심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늘 그래왔죠. 우리 정치권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이 야당이 되거나 의석수가 작으면 화합해야 되고 통합해야 되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 이론적으로 보면 저는 뭐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하고 있는 정치개혁과 통합정부론 이거야말로 정말 좋은 거죠. 통합과 화합의 정치, 무지개 정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건 잘 됐을 때 얘기고 이게 잘 안 풀리면 원희룡 본부장의 말처럼 그야말로 자충우돌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가지고 거의 잡탕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안 될 거라고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이러한 잡탕이라는 강한 그 비난의 그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질문 하실 줄 알고 오디오로 또 준비했습니다. 조홍천 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이번 선거 대선만 마치고 그냥 없어지는 떴다방 정당인가? 계속 갈 정당이잖아요. 아니 근데 지난 총선에는 또 그래도 위성 정당 만들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총선 직전이고 네. 대선만 치러지고 없어질 정당 아니잖아요. 그리고 6월 달에 당장 지방선거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약속하고 뭐 난리를 쳐놓고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흐지부지했다? 아마 지방선거에서 대단한 참패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대선 이후에도 그 약속 그 모습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을 비롯한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바라보는 시각, 이거는 실체가 반윤연대고 네. 득표를 위해서 표만 노리고 하는 요사스러운 말장난이다. 뭐 정치개혁이 아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홍천 의원이 이제 반박을 한 건데, 우리가 무슨 떴다방도 아니고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다음 뭐 지방선거부터 해서 우리 민주당이 계속 갈 수 있겠냐라고 항변을 한 건데, 근데 이 인터뷰도 오늘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에서 조홍천 의원이 출연해서 한 말인데, 근데 이제 정의당을 비롯해서 다른 정당들이 이런 민주당의 약속에 대해 또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선거법 개정해놓고 위성정당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조홍천 상황실장 같은 경우에 오늘 인터뷰에서 그건 지난 총선 때 이야기고 이번에는 꼭 지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정치개혁안을 민주당이 발의하고 추진하면 정의당이나 국민의힘, 국민의당에서 반대할 수 있겠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기는 힘들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말 민주당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잘못하다가 떴다방 될 수도 있는데 지켜보기로 하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말로 넘어가죠. 이봉우 연구원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가 준비해온 말은 오지마, 사랑해버릴 것 같은 멜로드라마의 대사 같은 말인데 이종훈 평론가와 제가 한 번 더 조금 더 다른 내용들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손 놓지 말고 들어. 내 얘기 잘 들어. 네가 변하지 않는 이상 나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만약 네가 변한다 해도 난 지금처럼 너를 놓치지 않으려 애쓸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이 손 꼭 잡아.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날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도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건 분명한 사랑이라 말해도 될까요? 아우 힘들어. 아니 뭐 드라마 대사 같다는 느낌도 들고 노래 가사 같은 느낌도 들고요. 좀 이게 특히 두 분이 하니까 좀 오글거리거든요.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네, 이게 놀랍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05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굉장히 오래되긴 했습니다. 예전에 운영했던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써 있는 글들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제가 옛날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읽어드린 이런 감성적인 글들은 2006년 5월부터 2006년 7월까지 3개월 동안 몰려서 게재가 돼 있고 이 블로그의 다른 내용들은 이재명 후보의 어린 시절에 대한 자신의 회고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그리고 정치 행보들도 있고 또 좀 인간적인 면모가 있는 게 이게 또 정치 초년생 때예요. 2005년 6년이면 그러니까 그때 뭐 유머들을 모아놓은 게시판도 있고요. 음식 레시피를 모아놓은 게시판도 있습니다. 그런 블로그인데 이게 최근에 발견이 돼서 어제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어요.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글들이 감성적인 글, 방금 읽어드린 로맨틱한 글들은 2006년 5월부터 7월까지 써 있고 7월 이후에 또 글이 없어요. 그러다가 2009년에 다시 그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거든요. 그때부터는 다시 정치 행보 글이에요. 그런 걸 보면 2006년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선거에서 낙선했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 5월에 감성적인 글을 쓸 때가 낙선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람이 낙선이 되면 좀 우울할 수도 있고요. 그런 추정도 해볼 수 있고 2009년에 다시 글이 올라간 것은 2010년에 그때는 당선이 되거든요. 다시 이제 정치 행보를 하다 보니까 다시 정치 행보 글을 올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썼다 안 썼다 했다니까 진짜 블로거의 글 같네요. 이게 초년생 때니까 아마 정말 개인적으로 운영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2005년, 6년 거의 16, 17년 전 상당히 오래전 글들인데 그리고 발견이 됐다? 또 역주행, 지금 와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이게 10년 전께 왜 이렇게 화제가 됐는지. 근데 일단은 그 언론도 지금 이 사태를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언론들 보면은 이게 네티즌들의 추정이긴 한데 그걸 인용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 캠프에서
이런 조금은 흑역사 같은 거를 일부러 발굴을 해서 노출을 시켜서 일부러 조금씩 친근감을 주고 젊은 층들에게 어필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 인터넷상의 의심을 쓰긴 썼는데 네. 사실 이게 댓글들 보시면 지금 2006년 글에 2022년 댓글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성지순례 왔다면서. 예. 반응이 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너무 아저씨 같다, 이상하다 이런 반응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좋은 반응만 예상하고 전략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하. 이게 원래 이제 싸이월드나 블로그 같은데 이렇게 글 올릴 때 새벽에 글을 쓰게 되면 꼭 비공개로 해야 됩니다. 네. 새벽이나 술 먹은 뒤에. 네. 네. 이럴 때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이 블로그가 지금 인터넷상에 그냥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우연히 발견됐을 가능성이 높죠. 아하. 예, 알겠습니다. 일종의 미스터리군요. 윤석열 후보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온라인 선거 전에 적극적이긴 한데 이게 과연 본인이 직접 관리하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지죠. 예, 예. 이재명 후보 또 개인 블로그에 이렇게 공개가 됐으니까. 네. 일단 이재명 후보의 이 개인적인 블로그 그리고 감성적인 글은 본인이 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공개된 가수 이은미 씨의 28이라는 신곡에 가사를 쓰기도 했어요. 아, 예. 그래서 본인이 원래 개인적으로 시적인 글쓰기 이런 거 좋아한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로맨스한 글들은 그런 또 성향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지금 대선 캠프에서는 다 메시지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실무자가 따로 있고요. 실제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SNS 담당자가 있다. 담당자의 실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실무자가 있다는 게 알려진 겁니다. 논란이 그동안 많았어가지고 실무자의 실수라는 해명을 계속 했어요. 특히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어제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귤에다가 조금은 장난스러운 캐릭터 얼굴을 그려서 올리는 바람에 그 취지야 어떻든 간 희화화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아 삭제했고 그렇죠. 이게 또 실무자 해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선 후보의 블로그, SNS가 화제 중심에 서는 것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상당히 새로운 선거 풍경인데요. 화제성 이슈로만 선거가 흐른다 이 부분에 대한 또 조금 비판도 있잖아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죠. 예. 이게 SNS나 인터넷 특히 유튜브도 대선 홍보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러한 인터넷 환경의 특성상 길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신의 정견을 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걸 써도 안 읽어요. 네. 특히 SNS상에서는. 아하. 그렇다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 단문 공약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졌고 7자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이거 선도를 했고 다른 후보들도 약간 따라했죠. 네. 근데 그 사례들을 보면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성범죄 엄벌, 무고죄 엄벌,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주적은 북한, 최근에는 방역 패스 완전 철폐 이런 공약들 단문 공약을 제시했고 네. 이재명 후보도 탈모 치료와 건보 포함이라는 공약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생활 밀착형 공약들일 수 있고 이목을 잡아끌 수는 있지만 분명히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지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 스스로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는 휘발성 이슈를 한번 탁 사람들에게 노출하고 금방 사그라들어 버려요. 예. 설명을 안 해줍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없다 보니까 말이 바뀌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대선 공약을 휘발성으로 소비해버리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양쪽 캠프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단문 공약을 하더라도 제발 네네. 자세한 공약을 링크로 좀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 어떤 거죠? 네, 마지막 이완용이냐 안중근이냐. 네. 3.1절 전후로 해서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측이 서로 이완용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먼저 어제 이재명 후보의 KBS 방송 연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이건 망언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놀라셨겠지만 저도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국가 간 일본 인식에서 나온 말 같습니다. 소신이 아니라 실언이라 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지난 2차 선관위 토론에서 나온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겨냥한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그 토론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일본군이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뭐 또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다 보니까 비판을 한 것인데 심상정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다 그렇게 됐죠. 그렇습니다. 사드 3불 관련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 이완용 공방의 시작은 그 토론에서 사실 윤석열 후보가 먼저 했습니다. 서로 대장동이 몸통이라고 공방하던 와중에 나한테 몸통이라고 하는 건 이완용이 안중근한테 나라 팔아먹었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어제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평화론 싸우지 않고도
이겨야 된다. 싸울 일을 만들어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네. 이완용이 한 말이랑 똑같다. 이완용이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단 낫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이른바 조금 반격을 하고 있는 셈이죠. 네. 서로가 상대방을 친일이다라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인데 다른 사람들도 3.1절 관련 발언으로 좀 구설수에 올랐죠. 네, 대표적인 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황교익 칼럼니스트입니다. 네. 어제 페이스북에 똑같은 공방이에요. 선제 타격을 외친 윤석열 후보는 이토 히로부미고 평화를 외친 이재명 후보는 안중근이다. 뭐 이렇게 글을 써서 또 논란이 됐는데 예. 이게 서로 별다른 근거도 없이 삿대질만 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네. 소모적인 논쟁인데 네. 저는 이것을 그냥 흥미 위주로 중계만 하고 있는 언론 보도에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하. 이게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짚어줄 필요가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지적을 했던 이완용의 발언 있죠. 네. 뭐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비싼 후보가 평화도 비슷하다. 예, 이긴 전쟁보다 낫다. 예. 사실 이런 것도 깊숙이 따져보면 이완용이 정확하게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취지는 비슷하더라도. 아하. 그리고 심지어 그런 발언을 했더라도 네. 1905년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구한말의 상황과 그렇죠. 지금 우리의 어떤 국력이나 국제적인 위상, 지정학적인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비유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요. 네. 윤석열 후보가 자위대 아까 이재명 후보 말한 것처럼 자위대의 유사시 개입을 허용했다. 이것도 토론에서 정확하게는 일본이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걸 전제로 동맹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짚어가면서 보도를 한다면 이게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잘 안 돼서 좀 저는 아쉽습니다. 품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에게 이완용, 이토 저희가 히로부미가 시간이 얼마나 끝날 때가 심각한 돼서요. 말이에요. 품격 있게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유능한 민주정부로 더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대전환 대혁신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싶은 국가의 시대, 시장의 시대를 넘어 시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논란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쪽은 규제가 되고 그 갈등은 어떻게 이 말씀의 취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못 봤었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예스 노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